됐어요. 네, 시작. 긴장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목소리 들어가니까 얘를 좀 이렇게 올릴게요. 이제는 뭐 카메라 보고 할 필요 없죠. 자연스럽게. 그냥. 자, 2월 종로 공부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합의를 해서 공부방도 촬영하기로 했죠. 네. 사실 공부방 촬영은 처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편집을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올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얼마나 좋은 컨텐츠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험적으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데 올리세요. 편집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번에 하게 될 제목이에요. 2020년 세계경제 전망. 지금 지난번에 2월 2주 전에 있었던 강남국방에서는 21세기, 20년을 회고하는 21세기 들어서고 나서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정치경제적 변화가 있었나 그거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한국만 딱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본 거죠. 좀 거시적으로 2주 전에 그걸 먼저 하는 거는 그걸 해야만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는 거죠. 갑자기 해가 바뀐다고 뭐가 탁 변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원 공부방장님이신 임승희님한테는 시각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그러니까 2020년부터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다. 그 전에도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정치적 요인. 일단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고요. 한국에는 4월 15일 날 총선이 있고, 대만에서 이제 총통 선거가 있었고,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확 된 게 아니라 원래 이쪽이 했는데 이번 선거에 또 이긴 상황. 그러니까 대만의 정치적인 입장은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안보적 요인, 미국 대 이란. 미국이 이란의 군부의 실세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이란에 있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폭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예고를 하고 폭격을 했다. 문 좀 닫을까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죠. 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이제 또 불만이 커지겠죠. 굉장히 이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의 군부 실세가 외국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란 내에서 뭐 문제가 잘못을 한 군부 실세라면 이란 내에 뭐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주권 국가의 대우를 받는 건데, 외국군이 들어와서 암살을 해버린 상황, 주권 침해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쟁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쥐어터지는 건 이란이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란 정부도 그냥 폭격을 할 수 없고, 대신에 이란 국민들의 마음은 좀 달래주는 그런 액션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예고를 하고 폭격을 했는데 이게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더욱더 민심이 나빠지겠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북한 대 미국은 어떤가요? 요즘 너무 조용하네. 진짜. 요즘에 북한 관련 뉴스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북한과 미국의 이런 연결이 시작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이 연결이요? 좀 평화 무드, 대화 그렇죠. 무드? 새로운 상황으로. 한 1년 반 전 됐나? 평창 올림픽 그 직후로 그렇죠. 파이브가 맞다, 됐죠. 맞다, 네. 맞다. 평창 네. 올림픽 때 이제 갑자기 중국이 북한이. 기대치 않게 북한이 기대치 않게 경제강국 노선, 네. 제목은 되게 멋있는데, 이제 우리가 핵 포기할 테니
미국이 정권 안정과 함께 지원을 해달라. 정권 안정이 핵심이에요. 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닌데 그런 큰 변화의 물결이 그때 시작됐고 그 협상이 지속되고 했는데 큰 진전이 없었죠. 네. 근데 지금 국면이 조금 바뀌었죠. 어떤 국면으로 바뀌었죠? 코로나요? 그것 말고 아, 우리나라가 중간에 좀 끼어서 왕따가 된 그런 상황? 그런 일도 있었죠. 네. 또 미국 대선? 그렇죠.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의 관심과 지금 에너지는 어디 집중돼 있죠? 대선에 대선. 그렇죠. 선거 승리. 우선순위 한참 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조용하다고 느끼는 것도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란 꼴 날 수도 있죠. 아, 근데 원래 북한 대 미국 트럼프가 대선 전에 저런 네. 내용들을 자꾸 좀 진전을 시키면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던 건 없었어요? 이용하려고 했던 게 있었죠. 계속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아마 뒤에 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또 미국 대 중국 어떤 상황인가요? 1차 협상까지는 그렇죠. 네, 진행이 된 상황. 또 아이고 요즘에는 다 모든 이슈가 코로나 19에 묻혀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제 협상 이런 것도 이제 잘 그 뉴스 지면에 등장하지 않고 맞아요. 시진핑이 계속 위기다 뭐 그런 얘기만 많이 나오니까 미국은 그냥 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요? 요즘 시진핑 욕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코로나19 우리가 바로 직전에 아재돌림을 찍으면서 네. 얘기했던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가 영향을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더 길게 보면 어느 게 더 일시적이고 어느 게 더 장기적인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진행이 되고 이 과정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은 그 기저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스케줄의 시간에 맞춰서 다 날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선거들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봐줘야 이렇게 상황 판단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지금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네. 코로나가 좀 그런 경향을 더 부추긴 경향도 있는데 지금 여러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들에서 극우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 독일에서도 그 테러가 있었잖아요. 10명 죽었다 그랬나? 터키 사람 해가지고 그 독일의 극우 세력들이 그러니까 터키나 난민들 빨리 우리나라에서 떠나라고 그러면서 막 총 쐈는 사람도 죽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죠. 중국 사람들 내보내라, 받지 말아라. 뭐 원래 그런 있었던 좀 극우의 움직임 그리고 자기 민족 제일주의 좀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그런 것과 이런 코로나 19라는 좀 특수한 영향이 겹쳐져 가지고 점점 더 이제 좀 더 보수화, 강경화. 보수화되고 강경화되고 이런 큰 정치적인 흐름이 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마 그런 요인들이 불확실성을 더 높이게 될 거예요. 아마 여유가 줄어들잖아요. 네.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거죠.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큰 전염병이 돌면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이게 피해가 회복되는데 시간도 걸리지만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피해 의식으로 남게 될 가능성도 크죠. 내가 뒤에 더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아재들르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각 국가 내에서 이게 또 정치적 갈등이 더 부각되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홍콩과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묻혔지만 독립에 관한 사람들이 그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것도 중국을 흔드는 원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1922 체제라고 불렸을 정도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가까워질 뻔했지만 이제
대중 강경파가 계속 선거에서 이김으로 해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그렇게 미국 대 중국의 긴장 관계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안보적 요인이 될 거다,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지난번 강남 공부방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죠. 네, 봤었던 것 같네. 패러다임이 그림이. 전환되고 20세기 네. 들어오고 나서 가장 큰 긴장 관계인데 2020년 이후로도 가장 큰 요인일 거다. 세계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한 영향을 많이 주는, 일단 두 국가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독수리 뭐 미국의 상징이고 용 뭐 중국의 상징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네요. 21. 근데 내용이 좀 다르지 않아요? 안에 있는 속 내용들이? 덩치로 보면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역정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들 하죠. 왜냐하면 인구수가 네. 그렇죠. 속도가 이제 그래프가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미국은 거의 플랫하니까. 그런데 방금 속도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중국의 그 속도가 이제 점점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가 중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 규모 전체의 규모를 인구수로 나누면 사실 그들의 개개인의 삶의 질은 아직도 차이가 많긴 한 거죠. 하지만 국가라는 덩어리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 덩치로서 이렇게 비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큰 코를 다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기술력이죠. 네. 질. 질, 아까 말씀하셨던 저 규모로만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의 그 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보면 여전히 만약에 전체 규모가 역전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 질적인 측면, 과학기술 측면,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경쟁을 한다라면 군사력이겠죠. 군사력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쪽 부분인 것 같은데, 한쪽. 기술적인 부분. 그렇죠. 오히려 뺏기는. 경제적인 성장보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국에는 없는 핵심 기술을 중국이 더 먼저 개발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뭐 화웨이도 그렇게 맞아. 공격을 했던 이유가 자기네들은 없는 핵심 기술을 먼저 개발할까봐 두려워서. 요새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드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에 뭐 인공위성 보내는 것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네. 그거를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강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하고의 이 경쟁은 플랫폼 싸움으로 보여진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고 시진핑식 사회주의 시장경제하고 둘 다 시장경제이긴 한데 정치체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학 그리고 우주 기술이 미국은 사실 민간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죠. 우리가 얘기를 들었던 스페이스X 같은 것들도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거고, 그 인공지능도 구글 같은 민간 맞아요. 기업들이 하는 거고. 반면에 중국은 국가 계획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국가의 자본과 역량을 몰아줄 수 있죠.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국을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끌어들여야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그러고 싶지 않겠죠. 특히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당정을 바꿔서 이제 영구 집권을 꿈꾸게 됐는데 미국에 휘둘리고 싶지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같은 룰을 가지고 싸우면서 언더독이었던 플레이어가 더 강력해진다. 사실 그러면 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제지할 수 없죠. 그렇죠. 사실 지금은 다른 룰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 착취,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올 때는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 되고 기술 전수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 저작권을 비롯한 기술 사용료에 대해서 돈을 확실히 지불해라 라는 것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1차 합의한 내용에는 중요하게 들어가 있었던 이유도 이런 룰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중국을 윽박질러서 니네 성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다만 서구의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일본,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하는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게 중국한테 당장은 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시진핑 정권한테는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도 중국 인민들에게 중국이라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단순히 강자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라고가 아니라 이미 한국도 경험을 했잖아요. 계획 경제를 해서 빨리 따라가자, 더 싸게, 더 빨리 만들자라고 했다가 그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오죠. 중국도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휘둘러서 세계 시장을 흔드는 게 오히려 더 불안정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게 최악의 결과 무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국 내부에서 이게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중국도 그 룰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덩치적으로 알리바바라든가.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엮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자본력도 있고 기술도 좀 좋다. 하지만 그 결정은 알리바바가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 트럼프 정권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나 서방의 경제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왔네. 지금 정치적인 원인, 그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치적인 원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미국의 대선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슈는 트럼프가 연임을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트윗을 올림. 트윗 정치라는 얘기가 나와버렸죠. 웃기네. 뭐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질문 대질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트윗을 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뭐 많은 사람 비판하지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정말 강력하게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모범생이 아니잖아요. 모범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단하고 뭐 결정 같은 행동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가 유권자들하고 약속한 거는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반대 세력도 있지만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한테 약속한 거는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의 저 정권하고 좀 다르다는 건데 거기는 너무 눈치를 봐가지고 공약했던 것도 다 그거 안 하고 개혁이란 기업자도 못 꺼내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걸 한다. 그리고 저는 재밌어요. 그 트럼프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하는 뭐 행동들이 막 그 얼마 전에 그 누구죠?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 툰베리하고 툰베리가 2019년을 퍼슨 오브 더 이어로 타임즈에 딱 선출됐는데 이제 트럼프랑 툰베리랑 둘 중에 누가 됐냐 해가지고 결국 그 툰베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정치인 같으면은 축하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트위터에다가 뭐 저기 공부도 제대로 못한 뭐 어린애가 받았다 이러면서 자기 얼굴을 그 합성해가지고 타임즈에 그걸 올린다든지. 그리고 며칠 전에도 기생충 그 아카데미 받은 거 때 거기서 뭐 이상한 한국 영화 받았다고 미국 영화제인데 미국 영화가 받아야지. 진짜 그랬어요? 그런 말 하고. 되게 웃긴다. 재밌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쇼맨십이 강하고 연예인 기질이 있다.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방송 많이 했었잖아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했었죠.
거기서 유행어가 나왔죠. 네. 너 해고야라는. 예. You're fired. 아니 정말 그 가끔 가다가 그 기자회견 하는 거를 저번에 뭐 북한이랑 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와서도 그렇고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은 뭐 우리 문 대통령도 기자와의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만 트럼프 정말 말을 잘한다. 진짜 어떤 질문이 와도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문재인 예.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트럼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에요. 네. 뭐 부정적으로 봐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아니 뭐 특별히 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관심이 자기, 없다. 아니 근데 자기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들을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저렇게 약간 톡톡 튀는 인물들이 그렇게 싫지는 않고 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재미도 있고 사실 익숙하긴 하죠. 왜냐면 우리가 미국을 쫓아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익숙한 체제에 톡톡 튀는 캐릭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보여져서 미국한테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나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 모습 저런 거는 뭐 근데 미국의 이익 앞에 뭐가 있죠? 자기 예. 자기 이익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미국 기업의 이익보다는 우선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미국의 그 일반 서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극적인 선동으로 지난번 선거를 치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선거가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전쟁 같은 것 물리적인 충돌도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행동도 하더라. 그런 게 우리가 금방 전에 얘기했던 이란의 군부 실세를 죽인 것 그리고 중국과 일차 합의를 한 것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도 내 이익이 여겼다 그러면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더 충격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우선순위가 좀 저렇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보태면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은 사실 네. 기존 정권들이었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할 거죠. 이렇게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때. 그래서 시진핑도 깜짝 놀랐겠죠. 이 정도의 반응을 예상 안 하고 던졌다가 지금 역공이 너무 심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지금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처럼 보여서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굉장히 선동적이고 그리고 크게 보지 못하고 좀 자기 이익이 앞서면서 계산적이고 또 충동적이죠. 미국의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건너뛰고 자기가 바로 국민들하고 트위트를 하면서 시스템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대통령이죠. 게다가 오바마 정권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것들을 다 뒤집는 정책들을 내놓고 해서 미국 사람이라면 조금 여러 개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에 대한 뭐 장벽을 설치한다는 그런 인종주의적 것들을 보면 미국 내에는 분명히 이제 다인종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시스템을 막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하면서 망나니처럼 보이는 대통령이 들어서도 지금 아까 장점을 지적할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건 트럼프가 다 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시스템이 어떤 사람이 와 앉아도 그거를 소화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트럼프가 들어와서 대외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에서 휘젓고 다니고 이슈화를 시키고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국회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막 쳐낼 수 없는 구조. 맞아요. 제왕적 대통령의 오리지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트럼프의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은 미국 국민들한테 해가 되지 않게끔 버텨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같은 비슷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한국을 또 뒤돌아보면 대통령 눈치 보기가 바쁜 우리나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 꽂는 우리나라하고는 같은 대통령제임에도 좀 다르다. 물론 미국이 다 좋다, 미국 쫓아하자는 아니죠. 우리가 사실 이런 정부 제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앞에 들어있고 이 정권이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죠. 트럼프 정권 그 전에 뭐 오바마 정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하지만 그 정부 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있는 상황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자기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양면성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트럼프 제일 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굉장히 신으로 막 생각하더라고요. 그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가 지금 트럼프 집권한 다음에 거의 20-30%가 올랐을걸요. 계속 기록 세우고 지금 나스닥이 뭐 만일 간다 못 간다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 봐도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지만 미국은 한 60%가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식 배당금으로 이제 노후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겠죠. 근데 사실 트럼프가 들어설 때는 월가에 대한 불신을 등에 업고 들어섰어요. 자기는 금융인이 아니고 기업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임 기간 동안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트럼프의 의중이었을까는 좀 다른 얘기죠. 왜냐면 트럼프 혼자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그 정권 때 뭐가 맞아요. 되면 그 정권의 업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게다가 미국은 훨씬 큰 나라죠. 네, 트럼프가 항상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더라고. 그거는 개인적 특징. 뭐 잘 된 건 내 탓, 네. 나쁜 건 남 탓. 그게 사실 트럼프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익숙한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그렇죠. 이런 개인적 성격은 쇼맨십이 강하고 시스템, 이 체계를 좀 넘어서서 바로 투윗 정치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적이고 내 편에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바로 친구고 김정은을 막 친구라고 불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째려봤다가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 감정보다는 이익이 되면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익이 안 되면 적이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람인 것 같고 또 그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길게 보는 것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탁탁 끊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길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장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의 우선순위가 본인의 이익, 그 다음에 미국의 이익,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의 이익, 이 순위인 것 같다. 근데 선거가 없었으면 미국의 이익이 1번일 텐데 지금 11월 대선 때문에 미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혹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결정들도 할 수 있을 상황이다. 그 예로 몇 개 1차 합의 중국과의 1차 합의가 좀 예상보다 빠르게 된 것, 그리고 이란 군부 실세를 죽인 것, 이런 것들로 보여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거죠. 아마 카메라에는 이 작은 글씨는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희가 아재돌롬을 하면서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하는 게 인물을 보지 말고 정당의 정책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가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지금 인물론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의 반증이죠. 미국을 걱정해 줄 필요는 없죠.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하지만 미국의 이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어 보이진 않는다. 더 확실하고 좋은 정책을 가진 정당의
대선 주자가 나오면 그냥 그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전히 이슈의 중심인 거죠. 되느냐 마느냐. 지금 미국 민주당의 경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마땅히 이렇게 유력한 경쟁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나마 블룸버그 전 음. 뉴욕서장이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얼마 전에 첫 TV 토론회에서 완전히 개망신당하고 어떤 내용이었는데? 예? 아니 그 처음 나와가지고 뭐 이제 자기 정책도 소개하고 네. 자기가 왜 대통령 되려고 하는지 얘기도 하고 거기에 같이 나온 후보들하고 이제 토론하는 건데 말을 잘 못하고 무슨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성추행 파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은 아, 되게 좀 당황해서 잘 대답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봐야지 아직 초반이니까 시간이 많이 나니까 만회할 찬스는 있을 텐데 스타트가 되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 대선에서도 사실 트럼프가 되는 배경에서도 공화당 내의 그 후보 경선에서도 그 지금 기존의 정당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인물이 없다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게 뭐 4년 지났다고 확 바뀌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또 트럼프처럼 해성처럼 또 누가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면 트럼프 자체가 민주당 내부 인사가 아니었죠. 예. 공화당. 공화당 내부 인사가 아니었죠.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 키워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점점 안 되는 거였죠. 그 미국의 정치를 얘기하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그거의 연장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슈의 중심에 트럼프가 있는 거고 지금 대통령이기도 하고 게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 있죠. 러시아 게이트도 있고 그래서 저는 대선 전에 탄핵이 먼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많았던 것처럼 잠깐 말씀드렸던 경제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정리해주신 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트럼프에 할애했네요. 그러게요. 중요하죠. 뭐. 오바마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 근데 왜 저게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세요? 왜 이렇게 오바마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바마 재임 시절에 네. 그 트럼프가 오바마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려는 프로포즈 그런 걸 했었대요? 했는데 네.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거절을 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단순히 전 정권의 대통령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그렇죠. 안에 뭔가 있었군요. 개인적인 네. 뭔가 트럼프가 네. 그 대권 주소로 나서기 이전에 그냥 경제인 경영인이었을 네. 때 오바마가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던 게 있어요.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관계가 이미 있었던 거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예. 몰랐던 찾기 쉬울 것들이네요. 거고. 예. 북한에 대한 얘기도 지금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민감한 상황, 대선을 앞두고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 하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대선까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김정은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김정은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견줄 대상이 아닌 거죠. 지금 시진핑도 예. 견줄 대상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깨갱하는 상황인데 우리야 북한이 민감하니까 김정은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북한의 입지, 남북 간의 이슈, 북핵의 이슈는 사실 많이 밀려요. 오히려 이란이 훨씬 큰 이슈가 되겠죠. 혹시 저번에 이란 그 친거를 보고 김정은이 좀 보고 겁먹거나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겁을 먹을 거면 이전에 많이 먹었겠죠. 근데 아니 김정은 스타일이 원래 전혀 이 타이밍에 뭐 도발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갑자기 하원 무대였는데도 막 미사일을 갑자기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 얘기 네. 물론 그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북한 내에도
여러 이해 집단, 기득권 내에 이해 집단이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라는 그 심볼을 보지만 그 안에서는 반대파도 있을 거고 중도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엄청난 숙청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몇 번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달래는 의미로 미사일을 좀 쏘는데 아까 이란이 미국한테 미리 얘기하고 미사일 쏜 것처럼 방향이 미국이 아니고 다 다른 방향으로 쐈었죠. 그리고 메시지는 오히려 남한 정권에 대한 메시지를 날렸죠. 그런 것처럼 복합적인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읽혀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연구소의 자료들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둘러싸고 중국하고 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뭘 나서서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라 이거네 지금. 오히려 큰 선물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데 트럼프가 안 되면 낭비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그렇지. 또 그러니까 그렇죠. 기다리는 게 여러모로 상수 같아 보여요. 그렇네요. 그렇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덤비다가 맞으면 아프고. 근데 되게 모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하이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네. 대선 전에 큰 선물을 줘서 네. 그걸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 얼마나 고맙겠어 북한한테. 그렇지. 예. 그러면은 정말. 근데 그 그러네.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느냐 만약에 김정은 북한 수뇌부의 결정일 텐데 왜냐면 그거는 만약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면 해볼만 하겠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왜냐면 지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정치적 원인, 안보적 원인이 있었고 그 중에 부정적인 건 지금 중국 경제 침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 플러스 코로나19가 있죠. 그래서 이미 뭐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단순히 관광뿐만 아니라 지금 생산 체인이 돼 있잖아요. 일본, 한국, 중국의 이 생산 체인이 지금 멈췄죠. 중국에서부터 오는 부품이 이제 못 오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세계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될 거고 제조업 위축은 경기 침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코로나19가 있을 거고 하지만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할 수 있는 거겠죠. 회복을 할 수 없는 건 오히려 인구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중국 경제 침체 제조업 위축을 누르는 것들이 바로 얘기했던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가느냐도 봐야 될 거고 반면에 이거를 떠받치기 위해서 세계 주요 은행이 이렇게 돈을 풀고 있다.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두 힘이 사실 두 개는 아니죠. 여러 가지 힘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락 압력과 상승 압력에서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더 센가를 보는 거고 아마 올해와 작년 19년과 마찬가지로 20년도 침체이지 않을까. 코로나19를 제외한 자료라 코로나19를 하면 그것을 합쳐진 만큼의 침체이지 않을까.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왜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미중 간에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요인이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으로 침체가 지속될 거고 거기에 코로나19가 또 진행 중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올해를 전망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별로 이 앞에는 중국이 계속 2008년 이후에 파바박 크다가 침체가 되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줄어들고 세계 제조업 침체는 아까 미중 경제 그 압력에 같이 가는 거죠.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 중국 경제가 막 활발했을 때 세계 각지로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관광을 떠나겠죠. 유커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제 꼭지점을 찍고 이제 줄어드는 상황.
근데 여기에 플러스 코로나 19 때문에 더 위축되는 상황. 그래서 계속되는 침체를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의 뇌관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중국 부동산, 그렇죠. 예, 그 중국의 부채들. 그렇죠.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터지면 문제는 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 경제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 경제가 한번 터져서 흔들렸을 때 세계 경제로 확산됐고, 진앙지는 미국이지만 유럽이 더 아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전에 그 경제 체제 시스템에 더 안 좋았던 거죠. 터지지만 않았을 뿐. 그러니까 이 내실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중국이 터졌을 때 한국의 내실은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사실 긴 시간이 필요한 거라 할 수 없지만 사실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 한번 다뤄보고 싶다. 이 사실 얘기 한번 연구소에서는 계속 다뤄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이슈가 덮고 있죠. 우리 또 총선이 있고, 우리 지금 코로나 19가 중국 다음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 됐죠. 일본의 그 크루 주선을 뺀 일본과 비교하면 이게 상상 큰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 나라 이름 두 글자로 똑같은 것 같지만 인구수가 엄청 차이 나요. 그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한국이 이 정도로 확진자가 많다라는 거는 큰 일인 거죠. 끝났네요. 시계 있나요? 아, 여기 있네. 3시 7분? 1분? 3시 7분. 3시 7분?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지금 2020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그 패권 전쟁이 굉장히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 패권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선이 굉장히 큰 페이지 수를 할애받아서 표현이 됐어요. 어떤가요? 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뭐 원래 이런 코로나 19가 없었다면은 뭐 또 올림픽이란 이벤트가 있잖아요 올해. 그렇죠. 아, 도쿄에서, 올림픽. 일본에서 네. 그게 좀 또 올림픽 있으면 또 형들 기분 좋아져가지고 좀 수요도 살아나고. 올림픽이 있는지도 몰랐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지금 5월인가 그럴 텐데 5월인가 6월인가. 그 취소 한 해 만에 네,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취소를 안 해도 흥행이 될지 안 될지 사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르겠죠. 근데 그 전에 잡힐지 코로나 19라는 상황이 진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지금 올해 지금 2020년 얘기를 하면서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올림픽이 그리고 지금 큰 재밌는 얘기 같은데. 일본은 거기에 조금 많은 걸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원전 사태 이후로 그 회복에 대한 증거로 삼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일본 정권이 또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네, 있을 거고.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큰 악재인 거죠. 굉장히 인접 국가에서 전염병이 퍼졌고, 지금 일본의 감염자 수도 많고. 그리고 중국이 중요하죠.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겠지만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오겠죠. 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뭐 한국 사람들 많이 가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러면 일본 사람들은 되게 애매해지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확진자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올림픽도 안 하는데 왜 문을 열어놓고서는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다는 말이 딱 맞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화가 나는데.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렇게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만 제한했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네. 완전히 차단한 나라들이 공개가 돼서 자료가 네. 있을 건데, 음. 중요한 건 일본이나 한국만큼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없잖아요, 그치, 물리적으로. 가까운데. 그러면 가장 먼저 선제적이고 강력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오려면 중국 눈치를 봐야 되겠죠. 한국은 산업계의 연관성도 있지만 지금 정권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인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은 것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우리는 일단 올림픽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건강과 보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순위이고 거기에서 외교든 정치든 떼어놓을 수 있는 게 맞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2주 전에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처음 할 때는 한국의 확진자가 20명대였나? 네. 네, 맞아요. 지금은 300명대인가요? 지금 시시각각 늘고 있으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하루에 일단 100명, 네. 140명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아재들 워낙 그러니까 화난다니까 진짜. 그렇죠. 이렇게 자꾸 이 울분과 정권에 대한 비판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일련의 행태들이 보여지죠. 미디어를 통해서 신천지니 뭐니 몇 번째 슈퍼 전파장이 하면서 대구니 나라도 크지 않은데 대구로 뭘 몰고 신천지는 뭐 국민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현상 이전에 있었던 만약에 문제가 있었어도 한국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 한국에서 외부에 있는 감염병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가 1번인 거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예상 가능한 것들이죠. 한국에는 큰 나라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할 일은 못해서 다 실패해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던져주고 그 뒤에 숨는 행태를 보이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뭘 던져주면 우르르 물어뜯는 미디어, SNS 상에서 정말 열렬한 현 정권의 지지자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지만 뭔가 울분이 있으니까 하기 위해서 거기 편승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죠. 저게 딱 그들이 원하는 걸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현상 많이 뜨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다 했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도 잠깐 들었는데 지난주 강남공부방하고 이번주 종로공부방하고 주제가 거시적인 광범위한 거였죠. 한국 경제의 어느 산업 부분을 본 게 아니고 전 세계의 큰 흐름을 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했던 두 개는 시리즈처럼 이렇게 21세기로 들어와서 20년간 이렇게 됐고 19년간인가요? 2001년이 사실 21세기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러이런 이슈가 있고 이러이런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겨루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되는 침체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년과 비슷한 침체를 예상하기 때문에 코로나19만큼 더 침체된 수준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완결돼서 그 침체된 정도를 알 수 있는 그 마이너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검역해서 막는 게 최우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미 실패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요 얘기하죠. 어떠셨어요? 공부방을 촬영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더 좋죠. 좋아요? 재밌어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똑같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데. 아니 뭔가 의식하게 되잖아. 아재들로 의식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아재들룸을 촬영을 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틀린 얘기를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이 안 나와. 맞아요. 그 압박을 이겨내기 힘든데 조금 공부방은 뭐 나름대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는 그 편안하게. 압박을 공부방에서도 계속. 아니 뭐 형님이야 이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아직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거 해보려니까 이거는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장감을. 사실 이거는 정제가
사실 아재드롬도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정제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부방은 그냥 라이브잖아요. 저는 근데 그래서 네. 편집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올려서 만약에 공부방을 오프라인으로 50 참석을 하게 되면 네. 아 이런 분위기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두아님은 일단은 카메라 앞에 처음인 거죠? 에이,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지금 팔꿈치 연기를 계속 하셨을 걸로 손 모델이시잖아요. 손 모델로 지금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기분이? 공부방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비교가 가능할까? 아니, 뭐 저는 큰 의식을 하지 않고 아. 했기 때문에 네. 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부담 없이 해가지고 뭐 지난주랑 이번 주랑 큰 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희는 뭐 운영진이라고 치고 네. 순수하게 참석자 입장에서 공부방 두 번의 공부방 짧게 소감을 그러니까 이런 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한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는 많이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책도 읽고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생각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제 생각을 밝히거나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직장에서 회사원 동료들하고 이런 얘기 하기 힘들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도 이런 얘기 잘 하기 힘들고 다 그냥 부동산 얘기나 자기들 뭐 직장 상사 뒷담화나 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서 뭐 발제를 해주시는 걸 보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제 생각도 밝히고 이런 거는 되게 좋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나와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에는 이발하시고 출연을 한번 너무 다음번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제가 좀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마음에 움직일 때 좀 마음을 열어놓겠다. 네, 천천히 한번 등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촬영한 종로 공부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좋은데요? 시간도 남았으니까 뭐 얘기.